이번 5강은 트로이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한 계정들, 아파트 회계 계정이 뭐 단지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떻게 그런 계정을 이쁘게 만들어내는지, 제가 어떤 아파트를 가든지 이래 가보면 기본적인 틀 이외에 꼭 고단지에만 있는 계정이 1개나 2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계정이 1-2개 있는 정도는 뭐 다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회계라는 것은 그 단지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계정이 어떤 게 오더라도 관계없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계정이 1-2개 있어도 관계없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소장님이나 또 경리분이나 이제 경험이 많고, 특별히 일반 회계 쪽,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쪽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우리 이 관리사무소에 회계 간섭을 하기 시작할 때는 아주 뭐 예상치도 아니하는 그러한 각종의 희한한 계정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계정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리적인 계정들이 아파트 회계 공정타당한 틀이 있으니까 그 틀의 범위 안에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묻혀주는 것. 그것이 무슨 원칙이겠어요? 그것이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우리 회계라는 것은 아파트 회계도 기업 회계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완전히 벗어나면은 이 기업 회계에서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회계가 회계냐 말이죠.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아파트 회계도 기업 회계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만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일부 계정을 신설하는 것, 그거는 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계정들은 어떤 단지라도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쉽고도 편안한 계정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시고 보겠습니다. 자, 1번 선급비용.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아파트에게 아름다운 계정 첫 번째, 선급비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게 목적 적합성.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뭐 소장님들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패스브 넘버 2 기억하시나요? 패스브 넘버 2에 보면 정보의 질적 속성이라는 것 가운데 정보의 질적 속성은 usefulness, 유용성이다. 유용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되고,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이런 것을 가진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이제 목적 적합성이야. 그 얘기는 아파트 회계에서 선급비용이라는 것은 기업 회계에서 인정이 안 되지만 아파트 회계에서만은 아파트 자체의 목적 적합한 바로 그 계정이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한 계정은 지금처럼 선급비용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었나요? 충당금. 그죠? 선급비용은 선지출하고 후부과하는, 충당금은 선부과하고 후지출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아주 좋은 계정들이기 때문에 이 선급비용을 우리가 아파트 회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선급비용을 하나도 지금까지 이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파트 회계에 온 이상 선급비용을 몰라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선급비용을 보시죠. 어떤 게 선급비용이냐? 지출된 공사비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균등 부과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게 선급비용이다. 기업 회계를 도입해 볼까요? 기업 회계는 지출되면 발생주의, 곧바로 비용 처리해야죠. 우리는 안 합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관리비의 균등 부과, 수익자보다 원칙 이쪽에 있으니까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쌓아놨다가 관리 주체인 소장이 요거는 10달간 부과시킵시다. 그럼 10달 동안 짝짝짝 찢어서 부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리후생비나 기타 일반 관리비가 또 중요한 금액이 나갔다. 그럼 그것들도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누는 그러한 틀을 짜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기본 계정이라 그래서 이 기본 계정은 어떻게 보면 기업 회계 입장에서도 선급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승강기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이런 보험료 계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기업 회계에서도 1년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결산일 이전에 지출된 숫자는 일단 그 회계 기간에 보험료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되는 것이고, 결산일 이후의 기간에 기속하는 것은 결산 시점에
그 비용에서 빼고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 놓는 것이죠. 그것은 기업회계든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화재보험료라는 것은 성급 비용 계정에 회계에 딱 맞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통이 커가지고 화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월할 계산하잖아요. 그죠? 기업회계 일할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는 월로 쪼개버린다. 산재고용보험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3월 달에 정산 납부하면서 그 숫자를 일단 우리 주민들이 부과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성급비용, 그리고 직원들 거를 대납해주는 산재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 반 50%, 그것은 가지급금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예수금하고 상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100점짜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사례 있는 걸 보시면 3월 달에 산재보험료 360만 원을 납부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이 전부 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니까 3월 10일 날 납부할 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줬다면 가만 놔두면 3월 달 관리비로 360만 원이 다 부과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12개 나누기 해가지고 330만 원은 성급비용으로 대체시키는 이런 분계를 해도 좋고요. 또 역으로 3월 11일 날 아예 우리 이거 당초부터 이거 복리후생비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면 3월 11일 날 아예 차변의 성급비용 360만 원 해놓고 이제는 3월, 4월, 5월, 6월 계속 12달 동안 360 나누기 12 해가지고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성급비용 이렇게 해서 30만 원씩 떨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아주 타당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23페이지에 보시면 균등부과를 위한 목적 적합성에 의한 이제 순수한 우리 아파트 회계의 성급비용입니다. 적어놨듯이 박스를 보시면 모든 비용이 다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물론 약간의 논리를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그러나 특별한 무슨 안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급비용 계정은 어느 계정이라도 먼저 다 지금 금액이 중요한 숫자가 지나가면 그 숫자를 지금 한꺼번에 관리비를 풀지 말고 조금 묶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계정을 쓰시더라도 아파트 회계에서는 용인이 된다. 그래서 균등부과기간의 결정, 균등부과를 어떤 몇 달 동안 할 것이냐의 결정은 반드시 관리주체인 소장이 결정을 해서 격리자한테 그 안을 만들어주면 격리는 그 안에 따라서 관리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격리가 임의대로 몇 달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물론 역으로 소장님이 몇 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제출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그 몇 달이라고 나누는 것도 회계의 큰 틀에서 보면은요, 회계 원칙, 회계 방침의 결정이죠. 그러다 어떤 모습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침이 나타났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회계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몫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결정하고 나면 회계는 어떤 또 기준이 있을까요? 공정타당한 회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 정률법이 있으면 우리는 정률법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곧바로 정액법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선택한 방식은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공정타당한 회계에서 말하는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우리는 이런 금액 한 1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은 한 석 달간 쪼갭니다 라고 하면 어떤 성급비용이 나오더라도 석 달 정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성급비용 나타나면 석 달 쪼개고 다음 달 한꺼번에 다 부과시켜버리고 다음 12달 부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앞선 기본계정처럼 그 기속기간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나눌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원래 지금 다 부과해야 되는데 균등부과를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테크닉을 발휘하는 그러한 계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일단 우리는 50만 원짜리는 2달입니다. 네? 아니 200만 원짜리는 요거는 6달입니다. 이런 규정을 해놨으면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해야만이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관리비 부과의 조작으로 비치지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보시면 주택관리사 교육 같은데 이제 교육비를 줬다. 20만 원이 지출됐다. 그러면 당월에 다 부과할 것이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단지는 차변에 교육훈련비 일반관리비에 집어넣고 곧바로 이달 부과하고 맙니다.
그런데 야 우리 단지는 20만 원 일반 관리비 올라가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넉 달만 쪼개겠다. 그러면 지출할 때 선급비용, 그다음 매달 말일자 넉 달 동안 교육훈련비로 계산하면서 선급비용을 대변으로 빼는 이러한 관리비 정산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개정은 저장품. 시대가 변하면 사람의 가치도 변하고 모든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에게 개정 가운데 이 저장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때는 이 저장품, 난방비를 부과시키는 가장 큰 지출액의 하나인 저장품, 방카스유나 경유나 이런 것들을 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아파트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방카스유는 이제 거의 없고 경유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저장품에 대한 아파트 회계에서의 그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난방을 기름을 떼는 단지가 있으면 지금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기름을 떼지 않는 단지는 발전용을 위해서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자말자 비용으로 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부의자산으로 갖고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지에서 저장품이라는 개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샀을 때 저장품을 샀을 때 곧바로 비용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나서 일정 기간 갖고 있으면 그냥 저장품 해놨다가 쓸 때마다 저장품에 대한 소위 연료비가 되든지 아니면 소모품비가 되든지 발전용으로 쓰면 전기료로 부과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관리비로 부과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지급금이죠. 아파트 회계를 어지럽히는 개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요놈이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거짓말 가짜 가지급금. 이 가지급금은 일반 기업 회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개정이고요. 특별히 법인세법에 가면 이 가지급금이 엄청나게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 있겠어요? 일반 회사에서도 이 가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눈을 아주 똑바로 뜨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냐, 여기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우리처럼 회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 절차가 없고 단순히 내부자들로 구성돼서 그 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인 대표회의는 회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회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아파트 회계가 이 가지급금이 여러 가지 개정에 섞여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원래 없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에게 쓸 수 있는 가지급금은 이 박스에 있는 것, 이걸로 한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팍 집어넣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연말정산을 해서 가근세나 주민세를 돌려주는 한급금. 이거는 먼저 가지급금 처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금 받으면 정산해 나가든지 가지급금 처리해놓고 실제로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서 돈이 들어오면 가수금 상기하든지 이런 모습을 취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나왔던 고용보험료의 우리 직원분 실업급여 50% 0.45%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가지급금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직원들 봉급 줄 때 거기에서 예수금으로 실업급여를 떼면 그놈하고 상계시켜나가고 종업원에는 일시가불 이거 참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종업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소장의 결제를 받고 회장의 결제를 받아가지고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어서 급여를 일부 가불해줬다. 이건 할 수 없이 가지급을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뭐 설정을 안 하고 다른 데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것이 조금 색다른 주제인데 저장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이죠. 뭐냐? 예를 들어서 무슨 집집마다 필요한 무슨 호수라든지 난방용 무슨 뭐 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놨다가 집에서 가정에서 필요할 때 사놨다가 관리소에서 가서 갈아 끼주고 아니면 주차 리모컨 같은 거, 키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살 때 가지급 잡아놨다가 돈 받으면 상계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살 때 저장품 처리해놨다가 저장품 그냥 이렇게 회수하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고 이건 우리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몇 가지 그 예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연말정산 후 실지 환급할 때의 회계 처리, 환급한 날 대변의 예금, 차변의 가지급금.
근데 실제로 환급은 이런 붕괴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1월달 급여를 주면서 같이 가지급 정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시점과 차변 1월달 급여에 관한 또 대변의 예금, 예수금 나오면서 그때 같이 가지급이 한꺼번에 뜨는 그런 붕괴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제 그런 틀이 나와 있죠. 그죠? 급여일 날 예지급하면서 급여가 실제로 그 다음에 급여 주면 예수금하고 가지금을 상기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 그 다음에 직원분 고용보험료에 대한 대납 부분. 실업급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때 그중에서 직원분 실업급여 50%가 뭐냐 찾아놓으면 총 나가는 것 대변에 예금 나가지만 차변에 주민한테 부과할 것은 선급비용, 직원한테 예수금과 상계시킬 것은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해놓고 나중에 고용보험 들어오면 이렇게 상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전화가입금. 전화가 한때는 우리가 전화가입권이 없는 단지가 없죠, 그죠? 원래가 그죠? 보증금을 다 이렇게 20만 원, 또 25만 원 주고 전화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보증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 실은 혹시 우리 단지 가운데 전화가입권 또는 보증금으로 장부에 대차대조비 차변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숫자가 20만 원, 2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이래 돼 있으면 걔는 보증금이 아니죠. 사라지는 그냥 납부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회계처리의 오류로 다뤄야 되고요. 만약에 전환 설치하는 데 드는 그러한 비용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전화요금 고지서 나올 때 금액이 포함돼서 나오면 그 시점에 그냥 통신비로 해서 관리비로 일반 관리비로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우리 아파트 회계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쉬워야 됩니다. 또 회계 처리도 쉬워야 되고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돈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현금 10만 원 내면 큰 돈이겠지만 1000세대가 10만 원을 풀면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기업 회계를 정확히 적용해가지고 발생주의, 실현주의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효익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관리비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무용품이도 마찬가지죠. 일부금 조그마한 금액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달 말에 미지급 잡고 발생주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미지급 털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지서 나오면 그 달에 예를 들어 5월달 고지서가 6월달 납기가 되면 6월달에 그냥 통신비로 처리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를 보면 전화를 공짜로 넣는다.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무슨 계약을 할 때 전화를 놔준다든가 분유회나 노인에서 기증을 받았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전화를 수증받을 경우에도 만약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요즘 그런 사례가 없겠죠. 그죠?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에 대해 자산 수증익으로 처리해놔야 될. 그렇지 않고 요즘처럼 그냥 통신비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공짜로 받으면 부여자산으로 처리만 해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유형자산. 우리가 기업 회계를 정리할 때는 이 고정자산, 유형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아주 심플하고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회계를 처음 맡는 직원한테 맡기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아파트 회계에서는 의외로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이름은 비품이라고 하고 기관실, 전기실, 영선에서 쓰는 것은 공기구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이는 것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처럼 사무실에서는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예금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를 보면 비품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당월 관리비로 풀 거냐 이 말은 무엇일까? 역시 중요성의 원칙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 5만 원짜리를 샀다. 얘는 비품은 비품이죠. 근데 이놈을 비품으로 처리해가지고 감가상각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곧바로 이달에 사무용품비로 털어버릴 거냐? 즉 부과해버릴 거냐? 라는 결정 역시 우리 관리소 내부에 유형자산에 관한 처리 규칙을 정해놓고 일정한 금액은 곧바로 털고
일정한 좀 더 오버되는 금액은 몇 달에 부과하고 이런 모습의 감가상각 준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26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9월 10일 날 전자계산기 2만원, 드라이버 세트 16,000원을 샀다. 웃기는 얘기인데, 그죠? 이것을 갖고, 저는 3년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어떤 단지는 5년을 합니다. 5년을. 누가 5년을 하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5년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세법, 법인세법 규정에 이러한 공직으로 5년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좋은 규정은요, 100만 원이 안 되면 곧바로 터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5년만 고집하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죠. 이것을 만약에 3년 동안에 해서 한 달에 1,000원씩 관리비를 부과한다. 그러면 아마 종이값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면 곧바로 관리비로 풀어버리고, 금액이 중요하면 일정한 틀을 짜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일이지,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해서 5년 동안 쭉 부과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우리가 입주 시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엄청난 숫자의 유형자산이 취득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몇 달 하는 것이 아니라 뭐 2년, 3년, 4년의 기간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비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하라. 계속적으로만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해서 이 틀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를 해나가는데, 부과하는 방식은 일반 관리비 가운데 감가상각비의 규정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형자산 몇 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해서 털 금액이 한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달 말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일반 관리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계액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점표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대차 대조표가 나오는 박스처럼 공기구나 비품으로 각각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회계 처리했다고 하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전산 프로그램 가운데 이러한 기본적인 틀 또한 돼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덜커덩 뜨는 그런 아주 후진국의 그런 아파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뜨는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위에다가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전산으로 아니면 엑셀로 별도로 만들어서 이쁘게 공기구 밑에 누계액, 비품 밑에 누계액 딱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결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실물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실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시로 실사를 통해서 공기구 비품 관리대장, 또 영선이나 기관에 있는 그러한 관리대장, 우리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관리대장을 취합을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너무 그게 뭐 빠르면 한 석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관리대장의 실제로 살아있는 여부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관리비를 절감하고 우리 단지의 주인이 되는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겁니다. 자, 2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취득 경로가 있습니다. 취득 경로가 구입을 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비로 부과를 하죠. 그죠? 관리비로 부과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기증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 100만 원 기증 받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단지에서 돈 주고 안 샀으니까 컴퓨터 하나 받으면 받았구나 하고 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 빵점짜리고, 한 10점짜리는 하나 받았으니까 그래 회계 처리는 안 해도 공기구 비품 대장에 그래 누가 100만 원짜리 뭘 줬다 하는 걸 적어 놓는 정도. 그것만 해도 10점은 되죠. 그러나 가장 좋은 모습은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에서 서로 간에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럼 만약에 기증을 받으면 관리비의 수익의 잡수익이나 아니면 자산 수증익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쓰고 그 숫자를 가만 놔두면은요, 잉여금이 왜곡됩니다. 그 얘기는 공짜로 받은 것이 대변의 잉여금,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관리비의 수익이 돼 있는데 그놈을 가만 놔놓으면
걔가 당기순이익이 돼서 잉여금이 돼요. 실제로 돈도 안 받은, 쓸 수 있는 돈도 없는 그러한 자산수증액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실체가 없는 대변의 자산수증액이 뜨면 곧바로 바로 다음 줄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0원만 남기고 전액을 다 털어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만 기록인 1,000원만 남고 그냥 잉여금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관리비에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주제에 따라서 관리비에 부과하면 관리비용 가운데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고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 외 비용에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회계를 하는 우리 경리분이나 소장님들이 관리 외 비용을 만드는, 관리 외 비용의 항목을 만드는데 너무 인색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아파트 회계 COI에 대해서 계정을 자꾸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만 특별히 관리 외 비용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 단지에 돈이 나갔는데 관리비로 부과 안 되고 나간 것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부과 안 되고 나갔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시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리 외 비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제도 다음 기회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감가상각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수증받은 게 있다면 이제는 손익계산서의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는 부과되는 것, 관리 외 비용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는 부과되지 않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유형의 회계 처리를 하면 아파트 잔고가 예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강을 마치겠습니다.